안녕하십니까. 생각이 참 국어논술학원의 고병재 원장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학원에서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보다 알찬 정보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올해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입 정보 그리고 국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도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은요, 그 첫 시간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이제 국어든 뭐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비고1 학생 학부모님들은 조금 더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부분에서 요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볼 만하네,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모집 시기에 따른 대학 신입생 선발 전형 방법이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거 다 들어보셨죠? 이 수시 모집은 대학별 고사라고 해서 대학이 정해진 시기와 전형 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 성적의 변별력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6번, 3번 하니까 총 9번이나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거예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 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대부분 상향 혹은 소신 지원하는 취지는 우리 아이의 성적 발달 상황에서 앞으로 얘가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향이나 소신 지원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시에 대박을 치게 되면 수시 합격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시 모집은 전형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별로 약간의 명칭이나 전형 요소가 차이는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특기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리고 글로벌 특기자 전형, 이렇게 이제 5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수치상 어때요? 거의 80%에 육박하죠? 네, 굉장히 높네요. 정시 모집,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가군, 나군, 다군의 군별로 각각 1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방법입니다. 20.4%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수시 모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허점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대학 전체 1년 전체 모집 인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인원이 48만 5,855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지금 요 만든 요 PPT 자료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게요, 어머니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요 밑에 나와 있죠.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전형별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내 모집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 대입 선발 기준 발표된 내용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시 전체 모집 비율이요, 69%죠. 아까 80%에 거의 육박했었는데 훨씬 떨어졌네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20.4%인데 무려 31%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인 게 서울 주요 15개 대학이구나.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앞서 봤을 때 교과 전형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역으로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7.7%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교과 전형이 7.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정말 교과 내신만 가지고, 학교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은 당연히 성적 우수자니까 많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전체 대학을 놓고 보니까 비중이 되게 높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논술도요, 전체 대학에서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지만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선 훨씬 비중이 더 높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눈여겨볼 만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앞 페이지 잠깐 다시 보시면 바로 이 2가지 요소 있죠. 이 2가지 전형 방법이 2023년부터 정부에서 단계별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물론 권고한다고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죠. 물론 그 정부 지원금이 무서워서 대학이 자기의 특성을 버리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바뀌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 이 전형에 실시됐던 요 인원이 고스란히 정시 모집으로 이월이 되겠죠. 게다가 수시 모집에서 요 정도 69%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해서 무조건 69%를 뽑는 게 아니에요. 학생 수준이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학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미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그 미충원된 인원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다시 정시 모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시 모집은 현재도 31%로 주요 15개 대학이 뽑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월된 인원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논술과 어학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면서 2023년, 그러니까 현재 예비 고1 학생들, 그리고 2024년이 되는 현재 예비 고1이 되는 현 중3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시는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교과 생활 자체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시 모집은 그래도 뭔가 한 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의 비중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 어떤 그 박탈감도 굉장히 컸었죠. 어찌 보면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리는 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앞으로의 입시는 크게 수시에서는 학생부, 특히나 학생부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종합전형이 되겠죠. 종합전형은 뭐 저도 입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머니들에게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리해 드리는 거지 제가 입시 전문가는 아니에요. 수능 전문가죠.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면 학생의 학업 발달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고 학생의 교과 활동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내신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훨씬 기회폭이 넓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목동 지역 내에서는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좋은 눈도장 찍기 이런 것들 한번 꼭 참고해 두시고요. 정시 모집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능.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복잡한 전형에서 훨씬 더 단순화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좀 있죠.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대학별 어떤 그 경쟁률,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대학별 전형 방법의 차이, 또 우리 학생의 학생부 기존의 성적,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대입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상당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다 사설기관을 통해 돈 주고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요. 대학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가라는 이 사이트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꼭 적어 놓으시고요. 앞으로 아이 이제 대학 진학하실 때 꼭 반드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입 전형 구조 개편, 수능 체제 개편입니다. 먼저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 40% 이상 확대한다고 하지만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5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은 대입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이렇게 두 가지로 충분히 나눠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럼 이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보다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특목고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특목고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죠. 어떻게든 특목고 폐지시키고 일반고로 전환시킨 다음에 이 고교 학점제를 만들고자 하는 게 교육부의 핵심 취지예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좀 약간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최소화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보다 더 강화하고요. 수상 경력, 이건 이제 학교마다 학교의 수상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획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아주 밀도 있게 수상을 뭐 영어 대회도 나가고 뭐 토론 대회도 나가고 이래서 한 방에 막 몇 개를 한 사람이 휩쓰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걔는 원래 잘하니까 걔가 다 휩쓸어버리는 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을 학기당 1개로 제한하겠다.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 다음 이 자율동아리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소논문을 기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학에서 논문 쓰는 것처럼요. 이거를 아예 기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보다도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변화 내용, 이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학원에서 이제 생기부와 관련돼서 또 영상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논술 전형 폐지되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 폐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적성고사도 얘는 2022년에 바로 폐지가 돼요. 이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내신도 안 좋아, 수능 준비도 덜 됐어. 그런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객관식 문제를 통해 이거로 대학을 가는 거 이것만 가지고 내신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 적성고사가 뭐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들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적성고사 자체가 수능 시험의 어떤 기본 틀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성고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교과 전형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교과 전형은 교과를 반영해서 가는데 그 비중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어봐야 의미가 없구나. 이래서 바로 폐지가 됩니다. 자, 우선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수능 전형 이제 확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논술 전형 폐지할 것이다. 특기자 전형 폐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학생부 교과 전형. 전체 대학을 놓고 보면 42.3%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목동 지역에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대학들 거의 7.7%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괜히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요. 교과 내신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이 우수해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교과 내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내신 잘못했다고 아예 2학년 때부터 저는 그냥 수능 올인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0% 반영이 되죠. 수치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학년, 3학년 때가 거의 80%입니다. 게다가 3학년 때는 2학기는 거의 학업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1학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만 40%가 반영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20%가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예비고1 어머니들은요, 예비고1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도 힌트를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동 지역에서 상위권 고등학교들은요, 대부분 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갈 때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근데 선택 과목은 예를 들어 이제 뭐 학생 정원이 300명이다.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의 응시 인원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왜냐면 선택 과목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시험을 봤더니만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드는 아이들, 얘네들 교과 내신도 쓸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쓸 수 있는 아이들인데다가 수능 성적까지 좋아서 정시 보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선 일단 학교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교과 내신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만약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가 교장이라도 얘네들 불러서 야, 너 뭐 선택할 거야? 야, 넌 뭐 선택할 거야? 야, 전교 1등이 저 생윤 선택한다니까 너는 그냥 요거 사회문화 선택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인문계열은 당연히 사회 과목이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학생들 얘네들을 어느 정도는 줄 세우기를 통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여지를 정보 공개를 같이 하게 돼서 논의를 하게 되면 2학년 때 이 학생들은 훨씬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2학년 시험을 보고 선택하겠어요? 이미 선택을 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2학년 40%의 영향을 줄 때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된다. 이걸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이렇게 학교에서 눈도장을 잘 찍어놓은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특별반이라는 거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야, 너 여기 한번 응시해봐 이러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권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기회를 놓쳤다, 그냥 수능으로 올인해도 문제는 없는 시기가 온 겁니다. 대신 전형 요소가 좀 줄어든 것 뿐이겠죠.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모든 과목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까지 반영된 교과를 제시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다
다 전 과목 석차까지 다 반영해서 이 아이의 교과 내신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전 과목 멀티한 아이를 뽑겠다 이거죠. 또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사를 기본으로 삼지만 예를 들어 인문계라면 그 외의 전 과목은 30%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가 과연 어떤 거를 조금 이제 요구하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이라면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두 가지를 제가 당부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은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다. 이 학습 습관이 얼마나 입시에 중요한지 이건 진짜 제가 입이 아프게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학습 습관, 즉 엉덩이 책상에 붙여놓고 책을 읽는 지구력, 공부하는 지구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형성하는 시기로 뭐 이거는 아주 핵심이죠. 두 번째는 뭐냐? 내신 성적이 아주 잘 나오진 않아도 최대한 성실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학교 활동에 대한 성실성은 결국 선생님들에게 우수한 학생으로 눈도장을 찍게 된다. 그런데 성적까지 좋으면 어쨌든 학교에서는 걔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관리를 받는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은 바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자,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 중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교과별 수능 대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라리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또 밀도 있게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적성고사 폐지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도 뭐 사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골자의 첫 번째는 뭐냐? 아주 환영할 만한 건 지금 중3 학생들, 즉 예비고1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거. 이거 진짜 문제 많았거든요. 자기소개서 대필하죠. 자기소개서 쓴다고 하면서 막 진짜 엄청난 비용 부담 들어가죠. 이 자기소개서는 폐지되는 게 맞아요. 교사 추천서도 폐지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기부에 교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교사 추천서를 쓰느냐 마느냐로 학생들도 줄 세우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핵심은 이 두 가지 폐지되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영역, 학생의 내신 성적, 그 다음 비교과 영역, 우리가 이제 자동, 봉진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이제 학생의 특별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세특이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소논문 아까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또 개인 봉사활동에 대한 것도 다 폐지를 시켜버려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보다 더 공정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공정하게 간다 그래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또 이제 좀 약간은 달라질 수 있긴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분야의 뭐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대충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체제 개편. 이제 수능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 준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무조건 수능 준비해야 돼요. 고3 때 수능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득점을 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2학년 때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의지는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심리적인 의지를 강요하는 건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에요. 결국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제 2022학년도 예비 학생들에게는 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를 우선 일단 알고 가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이미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과학 영역에 문이과 폐지. 그래서 사회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 이렇게 뭐 마음대로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사회 과목 2개만 선택해도 되고요. 과학 과목 2개만 선택해도 되고 그건 학생의 자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과목별로 보다 더 쉬운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대입에서는 표준 점수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쉬운 과목으로 가서 쏠림 현상이 있어도 결국에 정시 모집에서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최저 기준의 수시에서 만약에 최저 기준을 맞추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학에 권고를 했어요. 대학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과목을 지정해라.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이제 자연계열에서 뭐 물리를 전공하는 학생이 뭐 생활과 윤리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과학 과목 2개를 지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실은. 네. 세 번째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얘네들을 대신하는 영역이었지만 대학에서 이거를 꼭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최저 기준을 맞추는 데에는 또 어느 정도는 얘가 특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이제 50점짜리이기 때문에 5점 단위로 환산해서 등급 산정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꼭 무조건 다른 애들보다 잘 볼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이끌어내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 수능 체제 개편의 핵심은 EBS 연계율의 축소예요. EBS 연계가 시작된 건 교육 취약 지역이나 교육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목동이잖아요. 얼마나 학원이 많습니까? 저희도 학원이고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환경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저희도 목동이지만 심지어는 막 이제 지방에서 주말에 올라와서 수업 듣고 내려가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육적 편차를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교육 아니냐. 그래서 EBS 교육을 토대로 수능 교재에서 연계를 하겠다. 이런 것이었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두 다 EBS 교재로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고3 때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국어 공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걸 2학년 때 빼버리거나 고3 때는 EBS만 해서 수능과 내신을 함께 준비하게끔 한다는 거죠. 게다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하게 지문을 암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영어 강사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국어 같은 경우에도 EBS가 마치 출제 범위인 것처럼 착각해서 EBS 교재만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시중 교재에서 EBS 분석 노트를 달달 외우는 친구들, 결국에는 본인의 이해력을 신장시키는 학습을 하기보다는 단순한 암기로 내신처럼 이렇게 벼락치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양산할 수 없으니 이걸 폐지하자 이랬는데 바로 폐지해버리면 이 문제가 계속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축소한다. 그리고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로 바꿔라.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어와 수학은 기존처럼 상대평가 유지한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안에 들어야 상위 15개 대학에 간다. 자, 이 점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전체 수험생이 48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서울 주요 대학이 4만 2천 명을 뽑아요. 10%도 안 되죠. 결국엔 2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이 대학 진학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 다음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수학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선택 영역이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5%가 45문제인 건 똑같고 시간도 똑같은데 읽기 영역의 비중이 강화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뭐 저희 학원의 강점이 이제 읽기 영역을 잘해준다는 건데 이거가 더 중요해지니까 아무래도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거 제일 마지막 장에다 제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다 해드리면 화법과 작문이 좀 더 쉬워요. 언어와 매체에서 이 언어를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법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문법을 했는데 그래도 힘들어합니다. 네, 어머니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옛날 수준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암기하고 있거나 이러면 개념적 혼동에 의해서 독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이 상당히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당연히 난이도가 더 높겠죠. 그러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원점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표준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표준 점수를 생각해 보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100점이 나왔어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면 정시 모집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은 주로 15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상위권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예체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문법 암기하기 싫은 학생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법작문은 지문을 사전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읽고 답해야 돼요. 물론 비문학 독서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소요가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암기를 해놓으면 시간 잡아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이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지만 외우는 게 싫어서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1 학생이라면 1학년 때 이 문법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겨울방학 이전에 예비고1 특강 때 이 문법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수학 달라진 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요 선택 과목이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거 이제 문이과가 모두 다 했었죠. 미적분은 이과 애들이 선택을 했고 문과는 확률과 통계만 선택하면 됐었는데 이제 기하가 포함이 됐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관식은 22번부터 30번까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공통 문제가 7문제, 선택 문제가 2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녀석도 2등급 안에 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요거를 잘 보세요. 원점수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의 위치, 백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눈여겨보셔라. 자, 다음은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는 기존에도 절대평가였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절대평가입니다. 문항수는 45문제고요. 70분 안에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그 중에 17문제가 이제 듣기평가예요. 자, 근데 이 100점짜리 문제는요, 10점 단위로 절대평가가 등급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등급 안에 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을 여기서 맞죠. 그래서 이제 평균치를 좀 최대한 높이려고 합니다. 한국사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의 원흉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사와 탐구 영역을 같은 OMR 카드에 기록하게 한 거였죠. 그런데 탐구 영역을 하다가 한국사 문제 수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실수로 OMR 카드가 같으니까 한국사를 탐구 영역으로 착각해서 OMR 마킹해서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죠. 그러면 그걸 바로 부정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 영역에 대해 빵점 처리해버려서 이거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한국사를 필수 영역인 거, 절대평가인 거 그대로 다 똑같이 가고요. 단지 OMR 카드만 분리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인데 이과생들한테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50점짜리는 5점 단위로 등급 산정하는데 절대평가일 때 1등급을 10점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애가 절반만 받아도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반 타작해도 4등급이라는 거죠. 탐구 영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진과 폐지가 되고요. 상대평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다음 17개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 대학의 선택에 따라 학과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와 한문인데요. 역시 절대평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5점 단위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자, 근데 제가 성적표를 하나 2021년도 거로 갖고 와봤거든요. 2021년에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렇게 해서 이제 직인도 여기 찍히거든요. 우리가 줄여서 이제 평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표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누는 게 있죠. 얘네들은 대각선으로 나눈 얘네들은 이렇게 등급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절대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는 거죠. 등급만 제시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등급만. 그럼 수능을 대비를 한다면 수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뭐냐? 이 세 과목이라는 걸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표준 점수와 100분위로 대학에서 정시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원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 입시 경험이 없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가 94점인데 우리 애가 90점이 됐어요. 우리 애가 96점인데 요번에 88점이 됐어요. 이렇게 원점수의 변화를 보시는데 우리 아이가 96점일 때 1등급 컷이 96이면 1등급이잖아요. 근데 1등급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88점을 받았는데 1등급이 82점이에요. 그럼 1등급 중반이죠. 표준 점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100분위가 100이죠. 그럼 이 친구의 원점수가 예를 들어 98점이에요. 그런데 100분위는 100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의 원점수가 98점인데 98점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가 99.9%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올림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또 우리 아이의 수학 원점수가 91점이에요. 그런데
전체 응시 인원 중에 91점을 받지 못한 학생이 무려 96%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는 표준 점수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 어디냐,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선택 과목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단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언론에서 응시 인원의 현황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달라진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별로 신경 쓰실 게 못 돼요. 걱정하실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요때 이렇게 보시면 77년생부터 82년생들은 참 되게 치열한 경쟁을 했다는 게 보이시죠? 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다 역사니까요. 근데 2021년에 2021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처음으로 50만 명대가 깨졌어요. 얘네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응시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실제 응시율도 점점 내려가요. 이건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보지 않는 대학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정시에서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에서 그냥 최저도 필요 없어. 내신 좋으니까 그냥 뽑을게. 그게 이제 전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걸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그러면 대학 가기도 쉬워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전체 모집 인원이 48만 5천 명이라 그랬죠. 그럼 거의 1대1이에요. 그럼 대학에 못 갈 학생이 없어요. 근데 이 중에 일반 대학이 31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전문대가 16만 6천 명 정도 돼요. 여기 이제 산업대나 교육대도 있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4년제 예를 들어 31만 3천 명의 일반 대학에 가려면 경쟁력 그렇게 높지 않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주요 대학 수도권까지 한다고 해도 8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경쟁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 1000대 1이냐 900대 1이냐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별로 연연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연도별 접수 현황을 보시면 인문계와 자연계, 예체능계의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눈여겨볼 건 요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94년부터 쭉 한번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최근이죠. 2021학년도에 응시한 학생들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 비중을 보시면 어때요? 전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계속 비슷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갈까요? 아직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인가요? 출신 연도를 보면 이건 좀 다릅니다. 재학생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재수생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정시 모집 비중이 높아지면 이건 아마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상위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1등급 컷이 4%라 그랬잖아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재수생의 전체 인원 중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약 8에서 9%래요. 물론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재학생 중, 이게 또 재수생, 재학생, 재자 똑같네요. 재수생, 재학생의 전체 인원 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계속 1등급을 받았어요. 고3 때 등급의 변화가 와요. 왜 그러냐면 재학생이 전체 비중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은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얘네들은 3% 미만이래요. 그러면 원래 4%가 1등급인데 실제 1% 이상이 재학생 중에 1등급이었다가 재수생과 함께 보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재등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재수생에게 더 유리한 시험. 그런데 아무래도 수능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재수생이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반드시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너무 비교과 활동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영역의 세부 변화 사항인데요. 요건 한번 참고해서만 봐주시고요. 요거는 2020년 5월에 발표된 평가원 예시문항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바른 공부법, 그 다음 학년별 국어 공부 대응 전략, 또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한 학교별 특징과 내신 성향에 따른 대응 전략, 이런 것들 하나씩 순차적으로 업로드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감사합니다.